신백훈 호학방송입니다. 조울호 배울학, 호학 생활은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여생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동서원 신백훈 훈장은 독서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학독서 코너에서 교양도서, 독후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로 제공하오니 다운로드도 받으시고 대동서원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정근 쏙쏙 경제의 북콘서트. 해상 도서는 인구 대역전, 원제는 The Great Demographic Reversal입니다. 우리 저자들은 보겠습니다. 해번 강산이 변화는 30년 이내에서 인구 구조의 변화와 역세계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자, 저자는 두 분입니다. 찰스 굿하트, 마노즈 브라단. 굿하트 법칙을 만들어놨더니요. 참 이름이 좋습니다. 굿하트.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그런가요? 예. 굿하트 법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정책 목표로 삼는 순간에 본래 움직임은 상실한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되지 시장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떻든 간에 이 두 분은, 저자 두 분은 모건 스탠리의 동지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어떤 데입니까? 투자은행입니다. 돈을 투자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잘했겠죠. 어떤 정치적인 거를 고려하지 않고. 당시 아주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면 모건 스탠리에 의뢰해야 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의 당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출판사의 서평을 보니까 원래 이 책 40년 동안은 세계와 중국의 세계경제 진출이 되어서 그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왔지만은 이제는 대역전이 곧 뒤따를 시기가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가 이 변화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인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서평이었습니다. 왜 좋은 책인가? 그래서 저는 발제를 담당을 해서 여러 가지 네티즌 리뷰도 보고 서평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좋은 말, 이리관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공자, 명자, 유교 철학을 공부한 유학도 입장에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공자는 나의 돈은 이리관지다 한 말이 있죠. 충성충, 용서할 서. 용서할 서자가 여심이죠. 같을 여자 마음심. 나의 마음, 남의 마음을, 나의 마음도 남의 마음과 같다 해서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서 인의 철학도 실천하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도 느껴보니까 이 책이 장점이 뭐냐? 세상에 102개의 도표와 그래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팩트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도표와 그래프를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다. 그리고 세상의 분석의 기간이 이게 약 30년 정도의 과거를 분석하고 앞으로 30년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의 60년의 움직임을 정리하는 책이다. 그래서 좋은 책이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경제 정책 이슈 전반을 폭넓게 다루면서도 일리관지의 논리 구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인구 대역전 이 책은 최소한 8가지 경제정책 이슈를 분석을 해서 일관된 논리 구조로 분석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8가지가 뭐냐? 1. 세계화, 2. 인구구조 변화, 3. 부양 비율입니다. 4. 물가, 5. 금리, 6. 불평등, 7. 경제 성장, 8번째 부채 변화. 이 8가지 경제정책 이슈를 연동해서 설명해서 그래서 좋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총 1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부 들어가며가 있고 2장 중국의 역사적 동원 끝나다. 3장에는 인구 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의 드리운 그림자다. 자, 저자의 서문의 요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저자들은 인구 변동과 세계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실물 경제를 장기 추세, 즉 30년 동안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을 한 책입니다. 이 외에도 장기적 경제 역량에 이것만 있겠습니까? 기후변화라든가 기술발전이라든가 또 저자들이 알지 못하는 미지 변수 존재 등에는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그 주제에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핵심 주장은 단지 인구 변동과 세계화라는 두 변수가 지난 30년 강산이 3번 변하는 30년 동안에
디플레이션 영향을 주었지만은 앞으로는 반대로 역전한다. 역전돼서 세 주요 경제에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해지리라는 것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단기가 아니고 장기에 걸쳐서 예측한 책이다 하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들어가면은 이 논문의 앞에 요약하듯이 요약만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1장은 중국의 부상과 떠오르는 것과 인구 변동은 즉 스위트 스폿 역할을 했다. 스위트 스폿이란 뭐냐? 공을 말이죠. 정확하게 잘 맞춰가지고 아주 잘 날아가게 만드는 거. 테니스 클럽, 테니스 라켓, 골프 클럽, 야구 배트 등의 최적 지점이죠. 골프의 여기 스위트 스팟. 이제는 불절이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인구 변동이 종전에는 디플레이션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된다. 극적으로 역전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 또 들어가면 두 번째를 보면은 세계에서 유효 노동 공급 증가 주요 요인은 뭐냐? 중국의 부상이죠. 첫째, 중국이 떠오르는 거 있고, 그 다음 동유럽이 세계로 통합이 됐다. 인구가.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당시에 과거 30년대 2억 4천만 명이 세계화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하고 유럽이 6천만 명을 압도하는 것이 됩니다. 또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위성 국가였던 공산 국가들이 2억 명이 세계화로 통합이 됐다. 그러면서 노동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요거 말고 두 가지 인구 변동 특성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선진 경제에서도 우호적 인구 변동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1939년도에 일어나서 1945년도에 종전될 때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다 커서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또 여성 교육이 과거와 달리 노동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증가된 시점을 우리는 과거 30년 동안 되었는데 지금은 대역전이 시작되고 있다. 왜? 이제는 출산율이 하락이 된 겁니다. 하락이 된 대신에 이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 이상으로 은퇴자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치매입니다. 치매. 여기에 보면 도표를 보시면은 여기 한국하고 일본하고 인구 구성비에서 치매가 많이 늘어난다. 다른 질병과 달리 치매는 수명 단축을 안 한다는 거죠. 치매 걸리면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정신이 편안하니까. 여기 문제는 많은 인적 자원이 간병으로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둔화가 된다. 세계 경제가.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은 뭐냐? 중국도 이제는 노동자 수가 급감한다는 거예요. 서부 농촌에서 동부에 있는 도시 농민으로 이주도 이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가주의죠. 중공은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국가주의가 기승을 하고 이런 정치적 위협 아래 중국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재화나 서비스는 아시다시피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이렇게 물류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간병 노동은 환자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선진국 내 자국 내 노동력 자원만이 간병에 투입이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경제적 영향을 예측을 해 본다면은 노동력 증가를 하락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실질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는 이거는 삼축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이 예기치 않게 상당히 향상되지 아니한다면은 저자들은 확신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편향에서 인플레이션 편향으로 이동이 되는 것은 필연이다. 왜? 피부양자가 디플레이션 노동자 시대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 하는 노동자보다도 소비하는 피부양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실질 이자율이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저자들의 예측은 순저축이 순투자보다 크게 감소할 것이다. 실질 이자율은 개인주택 수요, 기업자본 투자에 의해서 상승이 예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불평등이 완화되려라. 은퇴 연령이 이제 엄청 높아진다는 거죠. 은퇴 연령이 노동자들이 저축을 늘려서 은퇴 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노동자들로부터 증서지원, 세금을 올려서 고령축의 의료지원 연금에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은 우리는 어디에서 틀릴 수 있나? 저자들의 전망이 논쟁적임을 우리도 알고 있다.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잃어버린 몇십 년이다 하면서 했는데도 일본은 생산을 해외 노동력으로 돌려가지고 해외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돌파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채의 함정에 대해서 부채 주요 국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장은 중국의 역사적 동원이 끝났다. 이 세계화가 중국을 부상시킨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떠오른 것이 세계화로 된 것이냐 이거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은 중국이 세계 속 위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3막이 있답니다. 1막, 2막, 3막. 1막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덩사오평이 주도한 것이죠. 1978년부터 농업개혁으로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사기업을 허용을 했다는 것이고 외국인 투자 특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 국營기업이 민영화가 되면서 민간 부분이 극적 성장을 했는데 여기 아주 이게 대폭 성장을 했죠. 그러나 금융 등 국익 핵심 분야에서는 대규모 국유 독점 유지를 했다. 여기서 또 상대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연락이 된 그래프입니다. 3막은 중국이 대금융 위기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때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신용 규모가 35% 증가했다. 중국의 신용 경제는 선진 경제, 유럽, 미국을 대신할 성장 경제로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중국의 역사적 동원이 끝나다. 이번에 보면은 경제력 집중과 정치력 분권인데 중국은 발전에 생산하면서 모든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죠. 생산한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인데 중국에서 기업이 토지 활용하게 되면 아주 후하게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전력망, 사회간접자본 우석점 확충해 줬고 광동성 특구, 주삼각지 특구는 가장 성공적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30% 투자를 했고 이 지역은 중국 성장률보다 3%포인트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노동력. 농촌에서 도시로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저렴한 노동을 도시와 특구에 공급을 해줬다는 것이죠. 여기에 좀 특기사항은 중국에는 호구 제도가 있는데 도시면에만 호구부를 발급을 한다는 겁니다. 호구부 발급한 사람에게는 의료 교육을 하는데 그냥 일하도록 허용을 해줬지만은 의료라든가 교육은 안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공만 이주를 하고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남아있게 돼 있고 중공이라는 국가는 이 농민공들이 도시 이주하는 비용에 이렇게 국가적 비용을 안 들여도 되게 됐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본은 중국 신흥시장은 이때 세계화의 힘, 정부 정책의 왜곡으로 자본 비용을 떨어뜨렸는데 둘 다 득을 봤다는 겁니다. 중국은 국내 자본 비용에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었는데 삼위일치 불가로 해서 자본 이동을 엄격 규정했다는 것이죠. 또 고정 환율제를 통한 통화 정책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금융 통제 정책으로 가계저축은행을 전부 국유화로 했다는 겁니다. 가계저축을 이렇게 산업화로 썼는데 이걸 내재적 조세 부담이라고 그리고 글로벌 자본들은 금융자산보다 실물 투자에 매력을 느끼고 토지, 노동력, 제조 기지화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에 투자만 해서 지금 역으로 인질제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노하우의 이전 문제인데 서구는 노동력도 저렴하고 이런 교환하는 대신에 이 노하우와 자본의 결합해서 최신 기술을 중국에 다 주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역전, 세계 경제 성장과 세계화에 위대했던 중국의 기여는 이제 과거를 이제 묻지 마세요.가 되었습니다. 요 2장에서 저자들의 이렇게 결론을 보면은 중국은 더 이상 세계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원천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인구 고령화와 금융시장 통제가 끝남에 따라서 저축은 감소하고 경상수지가 적자가 될 것이다. 노동 저희감 생산성 향상 기술 도입 능력은 중국 내 혁신에 달려 있는데 기술 부유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외국의 도움이 없고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인수를 둘러싼
정치적 민감함이 있는 상황. 더 이상 기술의 조직적인 향상이 중국 입장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장은 보면은 인구 변동의 대역전과 성장의 두려운 그림자. 서서히 약해지는 인구 변동의 스위트 스폿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양 인구 즉 노동 인구 대 생산 인구 대 부양 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인구 변동 사이클에 대해서는 세계은행에서 인구 변동의 배당이라는 해석을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은 초기, 중기, 후기인데 초기는 지금 앞으로 배당을 받을 나라들, 중기는 지금 배당 받고 있는 나라들, 후기는 배당 후에 경제가 되는 나라들인데 중국, 일본, 독일, 여기 한국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당 생산성 추세, 증가 추세가 암울하다. 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진한 생산 증가와 강한 노동시장 때문입니다. 노조 때문이란 것이죠. 전반적인 성장 유지는 이게 어렵다. 버거운 도전이다. 근데 희망의 빛도 있다. 일본은 과거 10년 동안 감소했지만 최근 회복된 것이 조건 갖춘 노동자들로 해서 인력 생산성을 높여서 여기 표를 보면은 일본만 이렇게 9.6으로 이렇게 올라서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1부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부 사장 의존과 침해 이에 따른 간병의 위기,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 6장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 7장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부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의존과 침해, 고령화는 재난이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치매 치료법은 진전이 없고 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시다. 100세가 넘는다. 100세 시대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지금 아이들은 3분의 1이 100세까지 살 것이고 중요한 것은 99%는 치매에 걸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 내 이야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패터슨의 세계 알츠하이머 보고서에 의하면은 2015년 영국 노년층의 의료 의존 비율이 85세 이상은 78%, 80%가 의료로서 연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치매 비용입니다. 2018년에 1조 달러, 2030년에 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사이에 2배가 불었습니다. 2조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우리 한화로 2,400조죠. 2,400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치매 비용에는 세 가지랍니다. 환자 치료비, 간병인 비용, 연구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돌봄 서비스, 간병인 서비스는 자동화가 불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화하는 생애 주기를 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과거의 전통적인 4단계 생애 주기인데 차이점은 뭐냐? 현재 5단계 생애 주기에서는 과거 40세에서 59세까지는 노동만 해야 되는데 부양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 노동과 부모 부양을 합니다. 왜? 오래오래 사니까. 100세 인생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60세 은퇴만 하면 됐는데 세상에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도 즉 의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존. 예. 다음 5장 인플레이션의 부활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즉 노동자와 피부양자가 어느 쪽이 많으냐, 균형이냐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는 생산자는 소비보단 더 생산을 하는 반면에 피부양자는 어르신과 젊은 유소년입니다. 생산보다 더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 변동의 영향에 대해서 저자들의 생각은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저하가 되면서 총 노동시간이 단축이 될 것이고 인간의 행복은 1인당 GDP의 다른 요인에 좌우될 것이고 따라서 투자와 개인저축 비율은 하락될 것이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장의 대역전 시기의 금리 결정은 앞으로 30년, 앞으로 강산이 3번 변할 동안에 고금리 시대가 온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과잉저축의 핵심 주체는 중국이다. 2010년대 중국 고령자 비중 증가가 저축의 비중은 증가하고 저축은 감소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게 농촌 인구는 이렇게 감소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6장에서 저자들의 결론은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에서 결정이 되는 반면에 장기 금리는 시장의 힘에서 좌우가 된다. 그래서 저자들은 단기 실질 금리는 낮게
단기 실질 금리는 상승, 단기는 낮게, 장기는 높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장에 불평등과 포퓰리즘의 부상입니다. 자, 중국의 부상이, 중국의 떠오름이 또 세계화가 불평등에 확대하는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명한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코끼리 곡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글로벌 소득 100분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연결을 해봤더니 코끼리 모양이 됐다. 코끼리 모양. 코끼리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 이거 코끼리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끼리 곡선이다. 그래서 요 A점 이게 높은 데는 A 그룹 중국, 인도, 베트남 신흥공업국 노동자들이 되는 것이고 B는 블루칼라 노동자. 그래서 브렉시트 또 트럼프의 미국 이게 다시 위대하게 어느 것이 나온 것이 된 거고, 다음 C는 선진국 CEO 빌 게이트 저커버요 C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포퓰리즘의 부상은 이민 정책의 좌우가 대립이 되는데, 이민 규제는 국가주의 강화 우파 대중의 지지고 국가주의 포퓰리스트 정당 선택은 대중의 삶을 힘들게 한 것은 세계화가 영향을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3부 8장 필립스 곡선, 9장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10장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장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필립스 곡선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필립스 곡선은 뭐냐, 실업과 임금과의 관계인데, 실업이 적을 때에는 노동 수요가 강해지고 따라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이고, 실업이 많을 때에는 임금이 하락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케인즈의 역자 곡선이 단순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논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거는 케인즈 L자형이고 이렇게 L자가 됐고, 필립스 곡선은 이렇게 휘어졌네요.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8장의 메시지는 장기 필립스 곡선은 장기 인구 변동과 정치 경제적 힘의 영향을 받는데, 장기 필립스 곡선의 추세를 무시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고 오류로 귀결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일본에서는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나? 일본은 생산성이 급향상됐습니다. 왜?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국내 수요가 부진하고 고가 노동력 때문에 그 역풍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일본의 경제 산업성, 경산성은 20년간 기업들이 해외 활동을 조사를 했는데 해외 주투가 1996년에서 2010년 3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현지법인 투자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10배나 많이 해외에다가 투자를 했고, 일본은 해외 현지 법인 수가 4,000개, 12,000개에서 2018년에 25,000개 어마무시하게 불어났습니다. 고용, 해외 현지 법인의 고용 인력이 96년 230만 명에서 2010년 560만 명이랍니다. 560만 명.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일본인 기업에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에 560만 명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친일본화가 되겠죠. 그런데 저자들은 서구는 일본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경험은 고령화된 서구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일본식 노동시장 관행은 서구에 적용하기가 불가한 것이고, 노동 참여율과 연금 혜택 등 문제는 일본과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장 무엇이 세계적 고령화를 상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내 문제, 인도, 아프리카가 또 인도가 중국처럼 할 수가 있는가. 자, 국내에는 자동화가 되고 인공뭐 지능이라든가 또 되고, 이것이 또 로봇이라든가 노동 참여가 되고, 그 다음 이민이 되는데 이것이 자동화에는 한계가 있다. 노년층의 돌봄에 이렇게 복잡한 수요는 로봇에 넘기는 것이 한계가 있고, 노동 참여율은 현재 연금 제도상 불가능이 분명한데 나이 든 사람들도 취업 자리를 만들어주기 힘들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대 수명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민은 정치적 이슈에 반이민 정치 세력 때문에 이거는 불안정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도와 아프리카가 인구 변동 역풍을 상쇄할 수 있겠는가?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낮다라고 책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도가 중국처럼 세계 성장 추동 가능성이 있겠는가? 수십 년 전에 중국처럼 인도도 매력적 출발하는 이점은 있습니다. 왜? 노동력도 있고 자본 기술 이전 문제가 있는데 중국처럼 성장하기가 불가하다는 세 가지 이유를 책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로의 생산 이전은 정치적 반대가 거세질 것이다 한다. 과거 중국이 있을 적에는 세과라고 하는 그 대의적인 여론이 있었다는 것이고, 중국의 역할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세계 경제 우위에 위치했던 그 역할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데, 인도는 그러지 못하고, 인도의 행정자본 민주적 전제 균형 시스템이 결여가 돼 있어가지고 우선 중국에는 비교가 된다. 중국처럼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부입니다. 4부 11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12장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향후의 정책적 문제, 14장 주류를 거스르기 해서 마지막 4부입니다. 11장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선진 경제 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은 전 국가 부채가 106%, 일본은 237%, 237. 자, 신흥 시장은 그래서 중국, 한국, 인도를 보면은 중국은 50%, 한국은 41%, 이거 더 올라갔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40% 밑으로 잘렸는데 문재인 참 나쁜 정부입니다. 좌빨 정부는 그냥 펑펑펑펑. 참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엄청 높아져 있을 겁니다. 이 책이 나올 때가 81%니까 인도는 70%. 지금 문제는 부채가 많게 되면은 인플레가 되면은 완전히 추락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추락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채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가장 매력적인 최선의 방법은 부채 성장을 더 실질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인데, 성장하지 못한 경우에 부채 해결의 경로로서는 세 가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재협상 만기 연장을 한다든가, 또 채무 불이행을 한다든가,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장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기업이 자금 조달 방안을 기업들은 주식으로 하느냐 부채로 하느냐 하는데, 부채로 하는 게 좋대. 왜? 부채는 이자를 내니까 비용 처리가 다 되는데, 이 주식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주식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자. 그런 방법이죠. 그러면은 기업은 그 주식 공제를 해주는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할 수도 하는데, 즉 AC 도입은 조세가 감소한다. AC. 다음 국경세. DBCFT, Destination Based Cash Flow Tax인데, 소비지국입니다. 즉 생산국 아니고 소비지 나라에서 세율로 과세하는 현금 흐름 조세라고 알려진 국경세입니다. 근데 이 국경세는 매력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저자들의 제안은 기업 경영진의 유인 체계를 계획을 해야 된다. 내부자 외부자를 구분해서 내부자에게 책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은 향후의 정책적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공공재정의 정치적 압박 핵심 요인이다. 이게 영국 예산 책임청이 2018년 7월에 선언한 겁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압박 핵심 요인이다. 불가피한 두 가지가 노화, 오래 사니까 노화, 세금이다. 법인세를 계획해야 된다. 회사가 존재 지역이 아닌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 아까 소비지국이니까 판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을 하면은 대다수 대규모의 경제에서 법인세가 수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조세 회피처의 매력이 줄어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법인세를 계획을 해야 된다. 토지세, 이거는 이용 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보완을 하면은 좋을 것이다. 탄소세, 일명 그레타에게 웃음을. 국경세, 기업들이 완벽한 조세 회피책도 국경세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호 문제를 관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장은 주류를 거슬리기, 주요 주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대역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다. 향후 30년간은 성장은 낮고 인플레이션 명목금리는 높아진다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런데 주류는 왜 저자들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가? 다수 경제 전문가는 주류적 경제 전망 시간을 단기로 저자들과 달리 단기로 잡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는 향후 2년 단기 전망, 그렇게 되면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인구 변동 변수를 그냥 상수로 처리하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주류들과 저자들이 다른 대목은, 저자들은 향후 개인 저축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기업이 투자가 더 낙관적이다 보는 것이고, 인구 변동화 채가 조화보다는 갈등 유발 변수로 본다니. 인구 변동화 부채가 갈등 유발 변수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건 후기입니다. 후기.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후기는 됐는데,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불안전하고 인플레이션적인 미래가 팬데믹을 등에 업고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세계화의 태조는 노령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미래가 과거와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실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모든 자료는 동영상 설명란에 자료를 볼 수 있게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대동서원의 호학 독서 인구 대역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